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5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학교 본 수업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경제개발 파트부터는 교과서의 앞뒤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 내용들이 어떤 정부하고 관련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 1, 2차랑 3, 4차가 1, 2차, 3, 4차가 나뉘어져서 진행됐다는 점이랑 뭐 새마을운동도 이제 박정희 때랑 연관이 깊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80년대 경제 상황은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는 김영삼, 김대중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각각 어떤 정부랑 관련된 건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그거를 짝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도 6, 70년대에는 박정희,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전두환, 노태우, 90년대에는 김영삼, 김대중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정부랑 짝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산업화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하고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일 심각한 것은 주택난이 제일 심각했었죠. 그래서 빈민촌이 형성을 했었는데 전에도 중요하게 봤었으니까 중요 표시를 좀 합시다. 빈민촌이 형성이 되는데 이 빈민촌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판자촌이라고 해서 당시 도시로 이주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몇백만 명이 갑자기 도시로 막 몰리게 되니까는 살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떼기나 아니면 판자떼기 하나씩 구해가지고 엉성하게 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판자촌이라고 합니다. 달동네라고도 하죠. 옛날 말로. 이런 빈민촌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잠깐만. 그 전에 여기 신흥공업도시가 성장도 하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대표적인 신흥공업도시는,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역, 경상도 지방에 공장이 많이 지어졌었기 때문에 울산, 부산, 창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업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판자촌 같은 빈민집이 문제가 되니까는 도시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빈민촌 집들을 약간 정리하는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시민 아파트,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했던 건데 너무 이제 급하게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0년도 딱 박정희 시대 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아파트 건물이 있었던 자리야. 근데 한 동이 통째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삼풍백화점이나 아니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같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이게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런 붕괴 사건이 있었었다라는 거. 이게 주택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정부가 부실공사를 한 거죠. 부실공사. 정부가 아니라 이제 당시 이 아파트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했었고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외에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해서 빈민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단 일부는 시민 아파트라고 하는 걸 몇 개 지어서 이주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의 성남시가 당시에 광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에 요 광주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라고 그래요. 허허벌판에 이주를 시켜놓고서 여기 지금 텐트밖에 없죠. 이런 텐트밖에 없는 허허벌판에 이주시켜가지고 수십만 명을 여기다 살라고 그래. 한 20만 명에게 통째로 이주를 했었는데 처음에 서울시가 이주를 할 때는 집을 준다고 계약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서 현재 한 2,000원이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평씩이면 한 몇백만 원 가지고서 집을 살 수 있다고 서울시가 꼬십니다.
꼬시고서 3년 뒤부터 분할해가지고 갚으면 되고 여기다 일자리도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벌판이 있어. 이거 지금 텐트도 없었어. 텐트도 없이 여기 20만 명을 이주시켜가지고 야 니네 여기서 살아 라고 했었던 거죠. 당시 대부분 여기 이주했던 사람들이 서울의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일자리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5대 정도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출근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낑겨가지고 타고 지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문제는 여기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인간 생존에 제일 필요했던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 물 구하느라고 이제 2주 초기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뭐 마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냥 흙더미에다가 볼일 보고 이제 놔두면은 이게 또 경사가 져가지고 비가 오면은 여기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도 돌았었고 심지어 여기서 죽은 아기를 뭐 삶아 먹는다 그런 소문까지 돌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악한 생활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3년을 삽니다 여기서. 3년을 살고서 이제 3년 살면은 이제 여기 집값을 갚아야 되죠. 여기 땅값을 갚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처음에는 20평씩 평당 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광주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평당 15,000원이라고 갑자기 한 6배를 뻥튀기 시켜서 이제 집값을 갚으라고 합니다. 당시 공무원 2달 월급이야. 15,000원. 15,000원 공무원 2달 월급을 20개 갚아야 되는 거예요. 20개. 그리고 3년 뒤부터 분할해가지고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당시에 일시불로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너네 징역 때릴 거야. 너네 징역 때릴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광주 주민들이 여기서 폭발하게 되죠. 69년도에 이주를 해서 3년 만에 열악한 생활 속에서 3년 만에 생활하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대입니다. 당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봐봐. 배고프다. 직장 달라. 여기 텐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벌판에다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몰아놓고서 그냥 야 알아서 살아 라고 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땅값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요 광주시 주변에 있었던 관공서와 경찰서, 뭐 소방서 그런 곳을 습격해가지고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서울시장 좀 만나게 해달라. 서울시장이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거냐. 그래서 서울시장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일단 그리고 밥 좀 달라. 여기 먹을 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으니까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거 좀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거는 100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인 불합가격 결사 반대한다. 해서 아까 2,000원에 판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15,000원으로 올린 거를 비판하는 이런 글까지 이제 썼었었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관공서를 습격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있으면은 지나가는 차를 뺏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겠다 해서 지나가는 차도 막 습격하고 폭파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당시 참외 장수가 이렇게 광주 대단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걸 못 먹으니까는 참외 트럭이 지나가니까 그 참외 트럭을 습격해가지고 참외를 그냥 순식간에 다 털어버렸어요. 전부 다. 정말로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잘 못 먹고 생활을 했었으니까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참외 트럭을 털어가지고 막 참외를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박정희 스타일은 일단은 진압을 하고 그리고 들어주긴 들어줬습니다. 아까 그 땅 가격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어주긴 했었으나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잡아가지고 처벌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공서 같은 거 습격했으니까 그런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게 있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조금씩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가 각 집안마다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하고 TV는 좀 잘 사는 집안만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아파트가 이때부터 아까 그 시민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아파트가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만성적인 쌀 부족 문제에 계속 시달렸었는데 해방 직후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혼식, 그러니까 쌀만 먹지 말고 다른 잡곡. 여러분들 집에 잡곡밥 먹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때는 쌀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만 먹지 말고 혼식해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던 혼식. 혼식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분식은 이제 그 밀가루죠, 밀가루 식생활을 또 장려를 한다. 여기 보면 밀가루 먹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해서, 그리고 통일벼라고 하는 당시 생산성이 좋은 벼를 만듭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업 학자가 외국의 쌀들을 개량을 해가지고 두 개를 품종을 혼합시켜서 벼를 하나를 만드는데 이 벼가 되게 잘 자라요. 생산성이 좋아서 이거를 정부에게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하자라고 해서 보급을 했던 벼인데, 당시 박정희가 그 70년대에 유신 독재 체제를 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죠. 자기가 독재를 하는 이유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합리화를 시켰는데, 이때 당시 만들었던 벼의 이름도 통일벼라고 붙입니다. 통일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벼.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벼입니다만은 맛이 되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한 80년대에 가면은 없어집니다. 통일벼는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팔리지가 않게 돼서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박정희 시대 때 모습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예전에 이제 한 해방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난 성적이 안 좋은데, 하지만은 가기는 갑니다. 어떻게든 웬만하면 갑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고, 교육열이 자체가 워낙 높아가지고 당시 이거는 이제 입시 경쟁을 불러오기는 했지만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당시 근데 교육열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사교육이 열풍을 일으켰었고,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무즙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6, 70년대는 박정희라고 그랬었죠. 당시에는 그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고, 자연 18번 문제, 자연이 이제 과학이야, 과학 18번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그 교육부에서 냈던 답안은 아스티아젠가랑 뭐 그런 물건을 넣으면은 엿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답이었었는데, 옆에 무즙이라고 하는 오답이 있었습니다. 무즙이라고 하는 오답이 있었는데 실제로 무즙 안에는 아스티아제라고 하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 아니냐라고 해서 막 항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답으로 인정해줬다가 다시 번복을 했다가 결국은 인정해준 사람들 다 합격 취소해서 고등학교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는 학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 요 무즙을 가지고서 엿을 만들어 왔어. 실제로 무즙을 갖고서 엿을 만들어 와서, 야씨 니네 교육청 새끼들 엿 먹어 하면서 막 여기서 시위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즙파동이라고 합니다. 무즙파동. 엿 먹어라. 이거 무로 만든 엿이란 말이에요. 무로 만든 엿. 무에는 아스티아제라고 하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엿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65년도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중학교가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파동이 무즙파동이고, 그래서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이때 박정희 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갈 때는 거의 다 뺑뺑이로 들어가죠. 그게 이때부터 정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대도시에서는 고교 평준화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학교들을 묶어서 그 지역은 약간 좀 이제 뺑뺑이로 학교를 보내는 거죠.
뺑뺑이로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시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까지 시행이 되는 그런 평준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다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정책이야. 거의 한 2000년도, 2010년대까지 쭉 유지되고 요 중학교 무시험제는 지금도 있죠. 고교 평준화 제도. 그다음에 밑에 여러 대중문화의 모습. 신문이 확대가 되고 라디오, 텔레비전 아까 보급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청년 문화가 유행이 되는데 당시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인기 있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 배우. 이 사람이 출연했던 이유 없는 반항에 이렇게 딱 멋있게 잘생겼잖아. 이런 이 사람이 20대 때인가 이제 일찍 사망했었는데 그만큼 짧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었습니다. 청바지. 그리고 당시 밥 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따라서 통기타를 들고 다니는 이런 청년 약간 좀 비주얼이 다르죠. 비주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청바지, 통기타 그리고 장발 머리를 좀 기르고 다니는 뭐 이렇게 머리 기르고 다니는 그런 청년 문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런 것들도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당시 학생들이 자기 독재한다고 맨날 이제 비판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청년들의 문화를 굉장히 억압해서 금지곡도 지정을 했었고 이것은 저번에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걸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노래냐라고 하면서 금지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미니스커트를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미니스커트 광고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여성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이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모습이다. 이것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 얘기할 때. 지나가다가 머리 길면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깍 잘리고 요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까지 했었었죠. 그리고 요 금지곡도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위에서 문제점을 살짝 보기는 했었지만 밑에 이제 사회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 특히 양극화가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그래서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러 사회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되죠. 사회 양극화가 발생해서 대기업은 엄청나게 크는데 중소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막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고 학력 격차도 심해지죠. 학력 격차, 돈 잘 버는 집안의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액 과외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 개인 간의 빈부격차 같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아직까지도 단업화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딱히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었죠.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카톡이 겁나 많이 오네 갑자기. 잠깐만 위에서 체크할 거는 딱히 없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제. 양성평등.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여성 인권이 그렇게 막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은 여성부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은 여성 인권이 막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 페미니즘 정부라고 막 욕을 하는 친구들도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정 내에서 출산이랑 육아 부담이 여자들에게 몰빵이 된 거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오면은 잘리죠. 잘리는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좀 있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소수자, 장애인 문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후진국적인 인식입니다. 그냥 좀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성소수자, 뭐 게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좋지 않은데 외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거는 좀 자기는 살인을 못한다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나도 근데 군대 갔다 온 입장으로 이거는 이해는 안 되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 혹은 북한 세터민, 중국 조선족 유인 문제가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많아져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게 됐죠.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많은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다문화 가족이야.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그냥 다 섞여 살잖아. 흑인이랑, 물론 아시아인의 차별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생겨났다. 이건 특정 시대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쭉 유지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다. 그냥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요게 근데 좀 중요하죠.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특히 6, 70년대에 박정희 정부 때 당시 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한 정책들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요 포스터를 보면은 덮어놓고 살다 보면은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당시 이제 지금 어르신들 중에는 뭐 6명, 뭐 7명 낳는 집안들도 있었었고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70년대 두 자녀만 갖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80년대까지도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자. 이건 전두환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절까지도 인구가 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는 개발도상국형 그 피라미드 인구 그래프 알죠?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좀 적게 낳자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는 하나는 외롭습니다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저출산 문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건 현재 문제. 저출산 문제랑 함께 따라오는 게 고령화 문제가 또 있죠. 고령화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는 녹조라떼라든가 미세먼지, 중국. 요거는 내가 뭐 수업이라서 딱 뭘 외우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경쟁이 심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따라서 쫙 줄이 세워지죠. 결국은 1등부터 거의 꼴등까지 쭉 줄이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대학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대학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다른 나라는 입시 경쟁이 심한 나라는, 이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입시 제도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일본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뭐 대학 가든 말든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 너무 심해 그런 게. 나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그랬던 문제인데. 그 다음에 뭐 인권. 여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신흥 공업 도시가 산업화에 따라 성장했다. 맞고, 교육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입시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박정희 때 단속했었죠.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출산 장려가 아니라 산하 제한 정책을 사용했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뭐 주택이나 아니면 도시 빈민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겨났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했었던 정책,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랑 그다음에 대도시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고교 평준화인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교 평준화가 거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었었다.
그게 그다음에 유신 정권은 영화를 사전에 검열하고 많은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었다. 한국사가 직면한 양극화의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네요. 네 가지 정도. 근데 이것도 양극화라고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그냥 한번 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통일 문제 관련된 거 얘기하겠습니다.